아들이 시골 출신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내가 그 아이를 택하면 난 너를 안 보겠다라며 모질게 반대했던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께서 인정 안 하시면 저도 아버지 안 봅니다라고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 동안 소식 한 통 없던 아들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낡은 등산 점퍼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바로 그 옷안에서 아버지는 꼬깃꼬깃 접힌 무거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 2줄의 글귀. 하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가 꿈에도 몰랐던 생명의 은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모질게 부정했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뒤늦게 찾아온 이해와 용서,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에 담긴 비밀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70 노인이지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저는 늘 혼자 지냅니다. 그해 설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집의 정막이 뼈를 찌를 만큼 아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텔레비전 특선 영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죠. 현관문에는 지난 여름 태풍에 찢겨 나풀거리는 낡은 방충망 조각이 붙어 있어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작은 상을 펴고 고등어 조림과 멸치 볶음,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올렸습니다. 마실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병이라도 쳐다보고 싶어 꺼내둔 것이었죠. 이 썰렁한 설날 저녁상은 오로지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다 수저를 내려놓고 벽시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민준이가 이 집 문턱을 밟지 않은 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은 지 꼬박 1년이 지났다는 것을요. 마치 이 집이 녀석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단은 정확히 1년 전, 설 연휴 직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설을 이틀 앞둔 날, 날씨는 찼지만 뼈가 시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아버지, 저 내일 대구 좀 내려가려고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꽤 차분했습니다. 그래, 오는 거냐? 잘 생각했다. 저는 들뜬 마음을 억누르며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서문시장 가서 장 좀 봐오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지은이고요. 저는 얼결에 그래, 알았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보였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머리는 질끈 묶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다 못해 허름해 보였죠. 여자는 쭈뼛거리며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아버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성실해 보였지만 저는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상상했던 며느리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도 경북 영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여자는 제가 젊은 시절 청사 건물에서 마주치던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민준이가 고른 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며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온 거니까요. 먼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녀는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가는 일도 돕고요. 힘든 일이겠구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집안에 제가 벌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요. 집에는 누가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강원도 산골에 계시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매달 생활비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회사 일 바쁘지 않으냐? 그쪽 일이라는 게 언제까지 안정적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래 계획은 좀 세워뒀냐? 아들은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잘 챙기고 정말 성실해요. 저는 짐짓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다. 난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러는 거야. 저 친구 혼자 친정을 다 건사해야 한다는데. 너도 서울 생활 빡빡하면서 나중에 그 짐을 다 어떻게 짊어지려고 그러냐. 아들이 수저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지은 씨가 짐덩어리라는 말씀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냐? 저도 울컥했습니다. 난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결혼은 현실이야.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를 아직도 철없는 애 취급하시네요. 지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덩달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일찍 가고 나한테 너 하나뿐인데 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다.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해서. 아들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아픈 홀어머니 계시고 생활비 보낸다는 말 듣자마자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 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보기에 번듯하지 않고 우리 집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해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그 여자도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식사 감사했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수치심과 미안함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래 가라 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지 않아 바람에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날 밤 식탁을 치우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이 그렇게 심한 욕설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짜 상처가 된 건 말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를 훑어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설을 쇠고 나서 민준이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아니라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식놈 머리 굵어졌으니 갈 테면 가라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무렵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위장약을 지어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나중에는 아랫집 조영감이 제 얼굴색이 흑빛이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저는 몰래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체열, CT, 간 기능 검사. 젊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영수님, 간경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미 말기로 진행된 상태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먹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약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간 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식입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나 기회 주십시오.
의사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장기 이식센터에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계가족 공여자가 없고 고령이셔서 뇌사자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 기다릴랍니다. 그냥 약이나 먹으며 버티다 가렵니다. 의사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정말이십니까?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장도 써놨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통장은 안방 서랍 첫 번째 칸에 있고 비밀번호도 적어놨으니 뭐 혼자 사는 늙은이 재산 싸움 날 일도 없고요. 의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 봉투를 달랑거리며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들, 전화로 싸우는 간호사들, 세상은 저만 빼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이라는 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피를 토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없고 숨이 차고 눈동자가 노래지더니 죽을 나를 받아놓게 된 것이죠.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으니 환자는 아니라고 우기면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집 조 영감도 몰랐고 민준이에게는 더더욱 알리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전화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주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 핑 돌며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응급실이었고 옆에는 걱정스런 표정의 조 영감이 있었습니다. 조 영감이 제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연락했다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보조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손에는 제 건강보험증을 꽉 쥐고 있었고 맨 가방은 지퍼도 닫지 못한 채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새였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하얀 이불 위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 민준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타고 머리는 까치집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아버지. 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부자연스러울 만큼 빠른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입원하셔야 한대요. 정밀 검사도 잡혔고요. 연락받자마자 바로 내려왔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은 먹었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병원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사왔어요. 아버지도 좀 드셔야죠. 간이 안 좋으니까 짜게 드시면 안 된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네가 나한테 잔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참 많은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힘든 건 아들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약해 빠진 모습을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저와 민준이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강경변이 말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현상 유지만 할 뿐입니다.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간 이식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허리를 곧게 펴며 물었습니다. 이식 수술 잡을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 대기 명단에 등록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직계 가족 중에 맞는 공여자가 없으면 뇌사자 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아주 깁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민준이가 숨을 들이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현재 데이터로 보면 평균 1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간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서 어쩌면 그때까지 못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못 버틴다는 말을 듣는데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식 안 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70평생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이 낮게 욕설을 뱉는 게 들렸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죽고 싶어?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 덤덤히 말했습니다. 안 버티겠다는 게 아니라 순리를 따르겠다는 거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잡지나 뒤적이고 있었고 아들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설로라도 알아볼까요? 해외 원정 이식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럴 가치 없다. 아버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버지 살리는데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한 보따리의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 저염식, 정기 검진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홍삼도 사오고 가끔은 그냥 앉아있다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감, 그 여자의 이름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예의 바른 부자 관계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녀석이 장기 이식 카페를 뒤지고 기증 절차를 알아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요. 녀석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퉁명스러워도 속은 깊은 놈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제 수치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다려보자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희망이 없다는 말의 의사식 표현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지는 헐렁해지고 볼은 패고 칫솔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 쉬어야 했습니다. 내 몸의 장기들이 하나씩 스위치를 끄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준이가 한 번은 부엌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장기 매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기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녀석은 제가 못 들은 줄 알았겠지만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녀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늙은 아비로서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수님 되십니까? 여기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대기자 명단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기적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발적 생체간 이식 공여자가 나타났는데 조직형이 선생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일치한다고요? 네, 생체 이식입니다. 기증자가 모든 서류에 서명했고 박영수님께 기증하겠다고 지정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습니다. 그게 기증자분께서 익명을 강력히 요구하셔서요. 순수 기증 의향서만 남기셨고 저희도 신원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30초 넘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확정된 겁니까? 안 바뀝니까? 네. 수술 동의만 하시면 바로 입원 절차 진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생판남인 늙은이에게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누굴까 하는 궁금증보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수술 날짜는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간호사는 박어르신,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렇게 빨리 기증자가 나타나는 건 로또 당첨보다 어려워요. 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링거액이 똑 떨어지는 소리가 제 생명의 카운트다운을 멈추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 들어가기 전 민준이가 왔습니다. 셔츠 차림에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왔다. 민준이는 침대 옆 탁자를 정리하더니 가방에서 비닐 포장된 옷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퇴원하면 입으세요. 바람막이인데 요즘 등산할 때 많이 입는 거래요. 저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에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점퍼였습니다.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사냐. 직원 할인받아서 샀어요. 녀석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장을 뜯지 않고 소파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앉아 있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은이랑 헤어졌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되물었습니다. 누구? 아, 그 강원도 아가씨? 네. 서로 사는 방식도 다르고 해서 그냥 끝냈어요. 아들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꾹꾹 눌러 담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밖에서 이동 침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중환자실 계실 동안 저 여기 있을게요. 그래, 걱정 마라. 아버지, 기증자가 누군지 안 궁금하세요?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라며 가족도 아니고, 아니, 네. 아들은 얼버무렸습니다. 됐다. 누군지 몰라도 내 평생 은인이다. 살아서 갚아야지. 저는 돌아누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퇴원 후 저는 아주 조용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은 입에도 안 댔고 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의사 말대로 걷고 자고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내려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습니다. 그 등산 점퍼는 옷장 문 뒤에 걸어둔 채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택도 떼지 않았죠. 볼 때마다 아들 생각.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함 때문에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랫집 조 영감이 청첩장을 들고 왔습니다. 박 형님, 우리 손주 놈 장가 간다네. 형님이 꼭 와서 국수 한 그릇 해야지. 조 영감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축하해 주었죠.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는데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양복은 곰팡이가 슬었고 바지는 헐렁했습니다. 그때 문 뒤에 걸린 그 등산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입자. 비닐을 벗기고 택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옷은 가볍고 맵시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젊어 보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는데 오른쪽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세탁소 태그인가 싶어 꺼내보니 곱게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펼쳐보니 낯선, 하지만 아주 정갈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펜글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첫 줄을 읽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감히 아버님이라 불러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건 그 아이, 지은이의 글씨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면 아버님께서 더 불편해하실까봐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시는 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여기 숨겨둡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 사실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거 저예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준 씨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버님은 세상 전부잖아요. 민준 씨가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하느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살릴 수 있어서요. 수술하고 나서 저도 조금 아팠지만 금방 나았어요. 민준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기증했다는 걸 아시면 아버님이 미안해서 수술 안 받으실까 봐요. 그리고 저희 헤어졌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아버님이 마음 편히 회복하실 것 같아서요.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주 나중에라도 저를 다시 봐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아버님 건강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편지 끝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눈물 방울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아이, 촌스럽다고, 가난하다고 내쳤던 그 아이가 제 몸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간의 반쪽이 바로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다. 네, 아버지.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봤다. 쪽지 봤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 통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빗물에 씻겨 뒤로 날아갔습니다. 1년 전 그 아이가 신고 있던 낡은 구두가 생각났습니다. 주눅 들어있던 어깨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민준이가 보내준 주소를 들고 낯선 서울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4층, 계단 하나하나가 제 죄책감의 무게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살이 좀 빠졌지만 여전히 선한 눈매를 가진 지은이 저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냐?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상에 마주 앉아 저는 품 안의 봉투를 꺼내 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너 주려고 가져왔다. 지은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해서 그런다. 목숨값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사죄라고 생각해 다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아버님 건강해지신 거 그거면 돼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우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와 지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은이가 기겁하며 저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니다. 내가 절을 해야 마땅하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었다. 사람 볼 줄을 몰랐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살려줘서 고맙고 우리 못난 아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버지 하마,
내가 갚으면서 삶아.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찬란했습니다. 찌개 하나에 김치뿐이었지만 제 평생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3개월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리해서라도 좋은 곳에서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민준이가 걱정했지만 제가 잘났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게 준 생명에 비하면 껌값이다. 잔소리 말고 제일 좋은 드레스 입혀라. 결혼식 날, 저는 그 남색 등산 점퍼를 가방에 고이 넣어 식장까지 갔습니다. 식장 화장실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점퍼는 제게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아버지 되는 박영수입니다. 하객들을 둘러보고 고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고집불통으로 살았습니다. 제 기준이 정답인 줄 알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노인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제 며느리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요. 사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 몸의 절반은 여기 있는 며느리가 준 것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은아,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 먹고 산책하고. 하지만 이제 집은 춥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 등산 점퍼가 걸려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택배가 옵니다. 지은이가 직접 말린 나물, 몸에 좋다는 즙, 반찬들이 냉장고를 채웁니다. 영상 통화도 배웠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화면 속 지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방금 먹었다. 너희는? 저희는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삼계탕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부엌에서 닭을 고아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를 위해 토종닭을 삶아 놓으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 그 냄새가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 냄새 같습니다. 여러분은 박어르신의 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고집스러운 아버지가 늦게나마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묵묵히 희생하며 사랑을 지켜낸 며느리의 진심. 우리 삶에도 이런 말 못할 오해와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핏줄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이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